야당 의원님들께서 2025년 결산에 대한 질의가 마치 2026년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셔서 좀 시계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스럭 소리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던 저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있고요. 허종식 국회의원도 매우 어려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2024년도에 법정 활동을 만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해산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 그 다음에 국가연구재단을 설립할 것, 추가 진상규명 체계를 구축할 것을 포함한 11개 과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 전문 수록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뒤늦게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국회의원이 최근에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기사로 봤습니다. 예,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소요 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 그리고 전두환 살인마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남의 전 근대성 낙후론을 낙후하다는 점을 거론한 바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국회에서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저런 포럼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좀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가반 찬성으로 1년 정도 직무를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께서 당대표의 발언을 빙자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5.18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추가 진상규명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나 2차 가해가 있는 주장이 버젓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확실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서 5.18 강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회의원이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많지만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공개적으로 소요 사태, 전두환에 대한 살인마가 아니란 취지의 발언, 그 다음에 호남을 비하하는 강주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이후로 대통령께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것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저희가 국회 살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까지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디지털 배움터 관련해서 이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오는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많은 과제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도 받았지만 실제로 이 디지털 배움터가 AI 디지털 배움터로 전환이 돼서 되게 많은 곳에 이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두의 AI 얘기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과 또
예산의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PPT에서도 보이지만 디특 회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80대 네. 20인데 네. 지방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디지털 격차는 계속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이 지역 자율계정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게 디지털 포용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업들을 제기하도록 그동안의 사업을 진행해온 니아나 저희 과기정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또 시도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회의원이 저희 가방이 소속 때문에 결산 심사를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디지털 배움터가 꾸준히 확산되고 그리고 2030년까지 하겠다는 그 계획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남, 전북, 충북, 경기, 충남은 71%로 제대로 뭐 어쨌든 기준점 높은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부산, 울산은 단 한 군데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지역 편차가 사실은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체조, 노래교실, 보건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측정 기기를 이용해서 건강 관리도 하는 그런 게 바로 스마트 경로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 편차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러면은 네. 앞서 얘기했던 디지털 배움터랑 마찬가지로 격차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 특별히 저는 이게 저조한 지역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편중된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AI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스마트 경로당이나 디지털 배움터가 지금 각 부처에 칸막이를 최소화시켜서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로 격상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부총리가 아닌 시절에 장관 때와 같이 이 좀 제한적인 게 아니라 부처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가 디지털 격차 해소 또한 AI 디지털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게 주시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의 AI 디지털 배움터 또 스마트 경로당 그 거점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많은 그 디지털 역량 그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총리님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예컨대 교육부의 평생학습관이 전국에 512개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는 한 1,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들의 그런 현장 거점들을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그 현장에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촘촘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는 우리가 정부가 등장한 지 6개월 채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자는 취지이고요.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모두의 AI를 위해서 스마트 경로당 디지털 배움터가 각 부처가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독파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투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지만 개발된 그 기술이 제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만 답변 네, 드릴까요? 해주십시오. 네, 지금 보면 지금 부처 간 사업들이 이렇게 스마트 경로당 개별 사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 개별 사업의 그
개수를 계속 점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총량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교육과 관련돼서 초중고 연령대별로 또 평생교육 단위로 전체 지금 센터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센터 규모를 보고 과제를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규모의 어느 지역이 부족한지를 좀 내고 있으니까 정리되고 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네. 5.18 폄훼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국무총리께도 여쭈었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서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해서 또 혹은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 불법 정보화된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형 계제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허위 조작 정보로 인정되어서 법원의 판결까지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5.18 특별법이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5.18 관련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그 손해배상이나 그 가중금의 부과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번 국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에서 팩트 체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허위 조작 정보를 갈등의 요소로 작동하게 됐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표적 감사를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대표 한 사람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미통위에서 가서 사과를 했지만 이것이 사과로 그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 수사나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방미통위 입장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 구방통위 체제에서 팩트체크 사업이 표적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구방통위가 여기에 좀 관련되어져서 기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표적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 절차를 거쳐서 당시 원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고 관련 그 문책 요구를 취소하고 그 수사 이례 조치도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처의 담당자들이 당사자에게 가서 저희 이 위원회의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전달을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구했습니다. 네, 이진숙 국회의원입니다. 방통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재 처분을 7억 5천을 내렸는데요. 그때 윤석열 씨가 탄핵되던 당일 날이었습니다. 물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런 문제를 행정청에서 무리한 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 방미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 재심을 통해서 아니 제 얘기는 그 제재금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철회를 했지만 그 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었던 사람,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관련 감사들을 진행을 했고 그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당시에 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관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장이 관여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고 처분을 내렸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그거를 조치를 다 철회했지만 2025년도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와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거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국회에서 팩트체크 네트를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정권의 그 향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면 투명지원센터나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법을 또 만들어서 시간을 끌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소신껏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팩트체크 사업은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민사회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정부의 그 정치화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지체됨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회적 손실을 겪었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새롭게 팩트체크 사업이 구축되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 소위 제재 부과금이 7억 5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은 사람은 지금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빠띠라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일하던 직원은 강등돼서 강주에 내려가가지고 사실은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구방통위 시절에 벌어졌던 윤석열 정권 하에 벌어졌던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지유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만 방미통위가 제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통위의 어떤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에서 진실과 하여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대해서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지만 TBS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160여 명의 직원들이 2년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TBS 종사자들이 160명이 고급 인력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문제는 그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자리가 이렇게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이 문제가 좀 더 속도 있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TBS 사태로 인해서 특히 종사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TBS 재허가를 나쁜 조건 속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허용을 했고 상업 광고를 허용을 하고 또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 추천을 한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의 한계가 있어서 TBS가 현재 요청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당사자들과 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박미통 위원장님이 이 TBS 문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위원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 이제 예산 편성할 때 TBS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가 사실은 지난해 저희 정부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역방송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지역방송이란 서울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서울시 일부와 서울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것을 지상파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재정경제부 장관님이신데요. 사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방송발전기금으로 TBS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다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TBS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해주시고 TBS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획예산처 장관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